기억하고 계신가요? 2022년 3월 30일 신상 공개, 도주 검거, 그리고 6월 3일부터 시작된 공판. 검찰의 최종 구형은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바로 피고인 이은혜와 조연수입니다. 올해 10월 27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두고 본 방송을 촬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여도 했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내용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공평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의 이야기가 억울한 사람으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악인들의 변명으로 느껴지시는지 그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원 사건 파일, 그들의 주장편입니다.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한 남성의 죽음. 방송사의 취재와 여러분의 많은 제보 덕분에 그들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방면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뒤 수많은 제보자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우린 얼마 전 있었던 결심공판의 그들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급기야 완전 범죄를 꿈꾸며 도주에 이른 그 범행은 매우 잔악하다. 재판에 이르러서 모든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이어 강압수사의 사법 피해자로 짜맞추고 본 사건의 본질조차 흐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들은 거액의 생명보험을 노려 한탕주의에 빠진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 결국엔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연수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관계를 잘 알면서도 그 사이에 무임승차를 하였다. 검찰은 분명 이들의 행동을 굉장히 악한 행동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뜻이었죠.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사고를 인지하고 구명조끼 같은 걸 물에 던졌고 조연수도 수경을 끼고 고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본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다. 분명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변호인은 분명 이 사건을 사고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앞서 있었던 모든 일들, 보거동 미수사건, 낚시터 미수사건도 전부 우연이었던, 장난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냥 사고라고 판단하며 미안해한다라고 전하는 변호사. 과연 이은혜와 조연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은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스스로도 원망스럽다. 고인인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아이를 아이처럼 친자식처럼 생각해주고 자신을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빠가 수용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이야기도 몇 가지 넘겼었는데요. 우선 보거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절대로 아니다. 낚시터의 상황에서도 분명 피해자가 스스로 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난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의 내용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이는 방송에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 자신의 신상이 다 공개돼서 미쳐버릴 것 같다.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 조씨와의 관계 영상을 봤다면서 언론에 유출이 안 되게 지켜줬다, 막아줬다, 시키는 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스토리가 맞게 짜보라 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로 모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연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강압수사의 부담감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자신은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 재판장님의 현명한 재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론 재판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억울한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인들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내용들을 번복하며 자신들은 억울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고인은 수영을 할 줄 안다. 자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한 적이 없다. 자신들의 관계가 부적절한 건 맞았지만 자신들은 헤어지고 싶어서 그 관계, 그 과정 중에 발생된 일이며 모든 건 고인께서 알아서 해준 것이다. 보험금도 수령인을 고인이 바꿔놓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이들의 이야기의 결정타는 전부 다 고인이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여론재판이라면, 정말 고인이 그런 것이라면 이들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조금 의아해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주고 자신을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방송에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신상이 공개돼 미쳐버릴 것 같아 나가지도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말도 기억해 주십시오.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얘기를 하며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스토리를 맞춰본 것이다. 검찰 탓이죠.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조연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강압사의 부담감 때문에 도주를 했다. 도주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제보의 내용과 또 사실적인 내용 부분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이 많았죠. 그들의 말을 믿고 싶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 객관적인 내용, 논리적인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하나씩 좀 짚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차, 2차 살인 미수 사건, 바로 양양 보고독 살인 미수 사건과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 관련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들이 경찰 조사도 잘 받고 그리고 검찰 조사에 넘어갑니다.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응했지요. 1차 조사를 받고 이들이 갑자기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검찰이 내밀었던 증거가 바로 이 텔레그램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내용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양양에서 보거도구로 고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이 내용에 대해 이은혜와 조연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거 장난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자, 장난이라고 했으니 그 장난이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은혜는 고인이었던 윤씨 남편이었죠. 그리고 조연수와는 내연관계였습니다. 다른 사람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함께 갔던 공간. 근데 당시 이은혜는 고인과 다투어 짜증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긴 농담, 조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대꾸를 해줬던 조연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기분도 안 좋고 마침 보고도 있고 해서 그냥 장난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진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눈앞에 보고가 있어서 보고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는 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화가 괜찮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궁금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보고독이 있는데 이거 먹일까? 이런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보고독 크크크 뭐 이런 장난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했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엔 여러 명이 되어 있었지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매운탕, 보거 매운탕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바겠지? 끓일 때 보거 애를 으깨서 넣고 피를 더 넣어서 끓여.
보고알이 없어서 이번 판은 GG일 듯. 굿게임, 스타용어죠. 잘 안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깁니다. 야, 술 취해서라도 먹지 마라. 왜 안 죽지? 다 먹었을 때 이야기겠죠. 좀 이상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장난식으로 했던 말, 눈앞에 보고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맞춰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가 기분도 안 좋아서 그랬다라는 당시 조연수의 진술. 조연수도 양다리였고 이은혜도 양다리였던 걸까요? 분명 이때 당시에 조연수는 저희의 제보자였던 전 여자친구분과 만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보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이들은 총 2박 3일에 걸쳐 양양에 있는 펜션에 머물게 됩니다. 요리를 했던 사람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전담이었죠. 그리고 지인들은 어떤 요리를 사왔는지 횟감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광어회나 우럭회인 줄 알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특히 마지막 날, 그날에는 둘만 먹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 고인께서 새벽 홀로 펜션을 나섰다라는 것까지 정확한 근거대로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대로 진술을 하셨죠. 그리고 당시 텔레그램에 있는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출근을 위해 나섰던 윤씨, 그 뒤에 조연수와 이은혜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분명 당시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지인,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지인,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놀랄만한 한 가지 이어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펜션에 나와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인이 있는 회사 수원시로 함께 이동을 했죠. 그리고 다 같이 이동한 곳이 용인에 있는 바로 그 낚시터입니다. 이상하죠. 용인에 있는 그 낚시터, 이거 우리에게 제보한 분과 하나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말을 짠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치되는 대목. 저희에게 과거 방송에 출연해 이 모든 사건을 폭로했던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 당시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가평에 있다가 한 낚시터에 갔다. 자기는 그 낚시터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조연수가 마치 같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 의심을 했다. 너무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퉜다라는 진술을 하셨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분명 조연수는 그 전에 이 낚시터에 와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때 함께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보했던 그 제보자, 많은 내용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검찰에 가서도 똑같이 증인으로 이야기하셨죠. 2019년 6월경 술에 취한 공범 이씨가 찾아와 살해 계획을 얘기했다. 원래 다른 여성이랑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끼어들었고 자기가 마약 등의 사건이 있어 이걸 조연수가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 공범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은혜와 조연수는 전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낚시터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 빠진 거다. 고인이 알아서 걸어서 나왔다. 바로 우리의 제보자에 대한 내용을 정반대로 반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곡 살인에 대한 주장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첨벙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없었다. 해서 조연수는 형 외치고 입수 지점을 튜브를 타고 헤엄쳐서 갔다. 물안경으로 물속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며 수색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은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 뛰어라고 자신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모든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범 이씨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바위에 올라간 거다. 누구도 시킨 적이 없다.
빠진 직후 이은혜가 구조하러 들어가려고 했던 걸 공범 이씨가 말렸다. 그리고 당시 조연수는 빠진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만을 남겼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은혜, 조연수, 공범 이씨는 고인이 수영을 잘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지인과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친한 지인입니다.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지인이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물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가 다이빙을 하겠다라고 올라간다면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두 동일합니다. 말릴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억지로 그가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동일합니다. 혹시 뛰어내렸다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은혜와 조연수는 고인이 뛰어내리고 몸을 동시에 바로 반대로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아 형이라고 부르며 구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한 가지 진술의 차이가 또 존재합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3자, 바로 이들과는 공범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한 여성이 있었죠. 근데 그분은 분명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악이라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주장하는 건 고인이 물에 빠지자마자 한 번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구조할 새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지만 만약 지인의 진술이 맞다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허우적거리고 있던 사람을 가까이 있는 조연수도 보지 못했다라며 이건 분명 뭔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대목이었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거에 대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실험도 했고 내용도 공개를 하셨습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무조건 하게 되는 첫 번째, 부력에 의해 물 밖으로 한번 나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못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들어가자마자 물을 계속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고인께서 정말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속 물을 먹어 그 안으로 그렇게 잠기게 된 걸까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폐에선 포말이 검출됐습니다. 분명한 고인은 물 밖으로 나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물과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정확할까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억지로라도 듣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인이 수영을 못한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혐의는 고의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고인이 수영을 잘했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자신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합니다. 저희에게 이 영상을 제보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찍었던 분이었죠.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인은 단 한 번도 튜브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처음 봤지만 고인이 물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이빙을 할 때도 매우 걱정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자신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부는 누구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줄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정말 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 정말 수영을 잘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사고사라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도피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피 조력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32세 조씨, 한 명은 31세 김씨입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2세 조씨는 조연수와 다른 인물입니다. 31세 조씨는 과거 공범 이씨, 남자 이씨와 마약류 관리, 프로포폴에 대한 잘못된 혐의로 인해 당시 안동법원에서 징역형을 살다 나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던 남성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지에서 만난 것 인정한다. 하지만 도피 자금이나 은식처 마련으로 범행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관련 홍보도 시킨 적이 없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특히 31세 조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말합니다. 12월 자택에서 그냥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얘네들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냥 밥값 등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쓴 게 다다. 그리고 B씨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자신의 명의를 해서 도피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컴퓨터 2대, 본체에 대한 부분은 전달만 해준 것이지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지는 자신은 알지 못했다 라고 혐의를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실 정말 이상합니다. 사실 변호사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범인 도피라는 행위는요, 사실 수사나 체포 등을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200만 원이든 19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죠. 도피 중인 사람에게 현금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밥값이든 아니든 이건 도피를 도운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현금, 도피 장소,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이 도피의 가장 중요한 3요소인데 분명 조 씨는 자택에서 현금을 줬기 때문에 도피 장소와 현금, 돈도 줬다는 게 맞습니다. 물론 도피 중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라고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정말 도피 중인 걸 몰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도피 중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에 대한 증거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은혜의 말이 떠오릅니다. 얼굴이 팔려서 너무 무서웠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피 당시에도 밖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공개수배 당시에 함께 여행을 떠났던 동창, 그 20대 여성이 자신이 분명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모든 내용을 실토를 했죠.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29일 일산 쪽에서 이들을 만나서 함께 식당, 고기도 먹고 은신처로 가서 잠을 잤으며 2월 12일, 13일 서울에서 만나 광장시장을 함께 놀러다니고 호텔에서 잠도 잤고 2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는 함께 부산에 가서 백화점 쇼핑도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공개수배 직후인 4월 2일, 3일도 경기도 양주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랄만한 내용이었죠. 이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는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1월 초 새벽 3시 이때 당시 같이 다녔던 이은혜의 여성 친구에게 전하는 사람은 이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력자 조씨였습니다. 2월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서 도피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조씨가 전화를 했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은혜랑 연락하고 싶으냐 하고 이은혜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1월 29일 만나기로 했다는 것. 그러면 조력자 조씨는 분명 도피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죠. 그리고 이들은 함께 1월 29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도 조씨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분은 통영에서 인천터미널로 가겠고 인천터미널에서 조씨가 마중 나와 그 차를 타고 함께 이은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깃집, 카페, 이자카야를 가게 되고 술과 안주로 무려 60만 원어치가 나왔는데 이걸 전부 다 조씨가 결제했습니다. 조연수 아닙니다. 조력자 조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조력자 조씨가 이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력자인 조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이은혜가 그 동창이었던 여성과 서로 유심칩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씨 몰래 연락을 하며 함께 여행을 다녔던 것이었죠. 그리고 3월 30일 공개 수배되자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자수를 권유했더니 김앤장을 선임을 해서 3억을 모으고 나갈 거다. 조력자 조씨가 정한 날 자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력자 조씨가 과연 무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조연수는 마지막에 모든 증언을 다 뒤집습니다.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아예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력자 지인 조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홍보를 맡기고 수익금은 1,900만 원을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자신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보증금과 월세도 자기들이 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돈 한 푼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이런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건 바로 9월 15일 조력자 조씨의 공판 때부터 티가 났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얘기하죠. 검찰의 강압 때문에 나왔던 진술이다. 잘못된 진술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압에 따른 진술이다 라는 말. 그럼 친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곳에 있었다. 이들이 머문 장소에는 넓은 테라스도 있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까지 있었다. 컴퓨터가 4대가 있었고 2대는 일상용 컴퓨터, 2대는 분명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자신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의 증언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은혜는 그것도 그쪽, 즉 검찰이 시켜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친구는 처벌을 감수하고 사실에 대한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이야기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주변 지인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이들밖에 없죠.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조력자 조씨, 김씨,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 이씨. 이들 사이에서 똘똘 뭉쳐 무언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들의 이야기도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과연 이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할까요? 이은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내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봐주고 나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살해하지 않았다. 사랑했다고요. 궁금한 게 조금 있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2010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바로 동거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증인의 말로는 이은혜가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된다면서 위자료를 받는다라는 부분을 조연수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내연 관계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죠. 이들의 계획은 바로 자신들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주장했으면서도 여기서는 받아내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 이은혜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꽃뱀에 대한 행동은 인정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신의 동거남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고인에게 받아서 써왔던 이은혜. 위자료까지 받아 이혼을 하면 누구랑 살려고 했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조연수인가요? 아니면 당시 동거남인가요? 이 뒤의 관계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주변인 진술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연수는 언제 갔다가 묻어버릴 거냐, 언제 바다에 던질 거냐 라는 농담이었죠. 언젠가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대답을 했던 이은혜. 조연수는 정말 이은혜를 믿고 있는 걸까요? 라는 대목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은혜,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끝까지 대해줬던 사람, 끝까지 그것 때문에 당신에 대한 얘기를 머뭇거렸던 한 남자가 바로 당신의 동거남,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에서 윤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장 아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왜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 거짓말로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검찰은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험금,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황상 정말 의아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보험료를 각각 70만원씩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 의아했고, 그게 자꾸 실효됐다가 부활되는 과정 속에서 살인 미수건이 있었다는 것도 의아한 상황입니다. 우연치고는 참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보험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실효를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사실 실효되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억지스럽게 진행시킬 이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6번이나 해지되고 부활됐던 보험. 심지어 2019년 5월에는 가상계좌로 입금했던 게 조연수였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남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걸까요? 친하기 때문에 내줬다라고 보기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이는 게 의아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보험의 실효와 부활이 자주 반복된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도피 중에도 여행을 가는 모습이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 꼭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실효와 부활이 왔다 갔다 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보험료 납부가 단순히 잊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었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니면서 이 보험을 까먹고 납부하지 못해 실효가 되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 정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변호인.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연치고 실효와 부활이 반복될 때 증거가 남아있는 살인 미수건들이 발생되었을까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못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다 우연이고 장난이었던 걸까요? 재판이 진행되며 어마어마한 내용들도 나왔었습니다.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한 분이 미국에서 직접 건너오셔서 증인을 서셨죠. 이분은 실제로 사망하기 전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헤어져라 라는 것까지 제안하셨던 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분명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유일하게 자신이 힘든 걸 다 얘기했던 사람, 그런 친구였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윤혜가 고인의 신용카드로 한 달에 택시비만 200만 원씩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 대금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고인. 그래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자신의 차를 주었을까?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전부 교통비가 맞았습니다. 택시비로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이은의 부친의 빚도 갚아줬다라고 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갑갑한 부분이었죠. 결혼 이후에 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좋아해서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인께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은혜가 돈을 더 이상 태낼 데가 없게 되자 이은혜 지인을 통해 한 마담을 소개받아 1,000만 원을 사채로 빌리게 됩니다.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변호인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고인께서 직접 말했다라는 이야기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이 영상의 화면이 이해가 갑니다. 바로 고인의 장례식 기간 도중 조연수가 고인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의심이 가는 상황들이었죠. 추측이 맞았습니다. 당시 고인께서는 이은혜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급하게 수백만 원을 빌렸던 정황들도 포착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이들의 주장들, 끝까지 이들의 주장을 다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항상 벽에 막히게 됩니다. 증인을 통해, 증거를 통해의 문제였죠. 만약 이들의 주장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면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우연성, 아주 우연히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처럼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고 그 중간중간에 모든 우연성이 겹쳐 이들이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윽박을 안 질렀으면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분명 강압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죠. 조연수가 적은 메모,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땡땡땡 검사 찐따 크크크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 개쩐다 거짓자백 크크. 당신 정말 무서워한 거 맞나요? 그리고 이걸 누가 무섭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무서워서 이런 말을 썼다라고 또 변명을 해도 이게 통과가 될까요? 현재 이들의 혐의에 분명 자기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은 악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 10월 27일 오후 2시 이들의 1심 판결에 대한 선고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그리고 이 선고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그동안 하지 못한 변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외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무죄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언론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사건들이 들어갔을 때 변호사분들, 대한민국 변호사분들 많으시죠? 변호사분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계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많은 변호사분들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제 영상을 보고 사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수임하는 사건이 아니면 당연히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죠.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자세하게 깊게 확인해 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좀 있어요. 뭐 무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이 만약에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대한민국 형법재판, 형사재판 역사상 심리적 지배에 의한 첫 인정 사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냐면, 가평계곡에서 발생한 이 사건, 고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뛰어내리신 것 같은 상황이죠.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거기가 다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뛰어내리신 상황에서 발생된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그것만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사건은, 저희도 과거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을 봤을 때 이거 사실 살인 혐의 입증하기 어려워요. 진짜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진짜로 아무리 보험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이거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는 되게 답이 없죠. 되게 애매해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뒤에 방송에서 계속 제보를 받으려고 했던 게, 이게 만약에 보험 사기면, 분명히 보험 살인이라면 이전에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제보를 계속 받았던 거고, 이거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계신 모든 부분들도 다 똑같이 동의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에 있었을 것이다 해서 당시에 검찰도 기소를 못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기소하기가 어렵다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그래서 얘네들도 경찰 조사 아무렇지 않게 받은 거예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한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알이 방송이 되고 2달 뒤였던 12월 달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조연수의 그 전 여자친구분. 그분이 나타나면서, 그분이 그때 유족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찰에다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검찰에 가서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감춰진 얘기를 더 드릴게요. 여기서 한 제보자가 검찰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얘네 포렌식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진실이에요. 포렌식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났는데, 여기 한 제보자가 걔네 텔레그램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텔레그램을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뜬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보셨던 보거독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거기서 뜬 거예요. 원래 그것도 몰랐었어요. 한 제보자에 의해서 그게 걔네들이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대화한다 라는 내용들이 붙으면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증거 자료들이 모아지면서 걔네들 소환하고 걔네가 튄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던 내용들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하고 도망쳤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지? 라는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많은 제보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을 하면서 검찰은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쓰지만, 우리 예전에 그 뭐 엠번방 얘기 나올 때도 했지만 뭐 조회가 안 된다. 그땐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은혜랑 조연수가 할 때 텔레그램은 뭐 외부에서 알 수 없다. 비밀리에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다. 그래서 뭔가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 대부분 텔레그램을 쓴다 해서, 그때 당시 텔레그램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제일 강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쓴 거예요. 안 걸릴 줄 알고. 근데 얘네가 텔레그램을 쓰고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복원이 돼버렸고, 그 안에서 이제 확인이 됐고, 이제 내용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셨겠지만 이제 와서 좀 말씀을 저도 드리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 대한 건. 이렇게 돼서 내용들이 처리가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왜냐면 기소가 안 됐던 사건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근데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보험살인은 항상 미수건, 시도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엮어봤더니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질문도 중요해요. 가평계곡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가평 사건만 놓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심리적 지배로 의한 살인에 대한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자기에 의한 살인, 이렇게 계획적 살인이죠. 요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있었던 살인 미수건들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증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부작위로라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걸 만약 재판부가 인정하려면 앞선 살인 미수건들도 무죄가 나와야 돼요. 살인 미수를 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가 터졌는 건 인정. 그건 죄야. 근데 이건 사고야 라고 하기가 진짜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1차, 2차, 3차 사건이 터졌는데 똑같이 보험에 대한 입장도 똑같이 실효됐다가 부활했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선 상황이 증거자료로 쓰이는 상황이죠. 이 사건에서는. 근데 요거를 다 부정하고 무죄가 나와야 무죄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봐오신 변호사분들은 좀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 사실 무죄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요. 왜 무죄가 어렵냐면, 이거 무죄 뜨려면 앞에 다 무죄 나와야 돼요. 미수도 하지 않았네. 아니면 살인 미수는 터져놓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럼 살인 미수는 증거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자기에 의한 살인,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조금 애매한데,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는데 좀, 그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앞에 거 다 이제 증거자료로 인정돼서 유죄가 되고, 이게 이제 자기에 의한 살인, 계획적 살인으로 보험 살인 때문에 인정이 돼버리면 뭐 심리적 지배를 인정했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다죠. 그건 맞는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거 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증거를 따지고 구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나왔어. 풍덩, 포말, 이게 있는데 구조 안 했다.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이건 부작위는 분명히 처벌받을 것 같다요. 사건만 넣으면 부작위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정황 증거들이 있었으니 앞에 있는 증거들을 갖다 들이밀면 이건 부작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자기까지 가냐 안 가냐는 좀 애매하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살인 혐의가 완전 무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 살인과 관련된 무죄라고 나오는 부분은 아마 힘들 거다라고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어쨌든 사법부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27일 날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도 뭐 당연히 가서 지켜볼 거고 어떤 상황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검찰이 얘기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수용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오늘 그래서 이은혜와 조연수가 주장한 걸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인정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이 무리하게 재판을 속행하고 있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였었어요. 그 말은 인정하겠다고. 그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잖아. 간접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 있는 살인 미수건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다른 입장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안 했어요. 사실 못하지.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방식에서 지금 가평 사건만을 놓고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변호사 쪽은.
가평 계곡에서 발생된 사건만 놓고 이건 절대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계속 밀어붙여서 이건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게 앞부분들 때문인 거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가 자꾸 이게 뭐 첫 번째 뭐 심리적 지배를 가지고 유죄 입증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앞선 살인미수건이 없을 때 얘기고요. 살인미수건이 있었을 때는 이건 좀 사실 그거로 좀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2차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정도까지는 무조건 묻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형량에 대한 문제도 사실 무기징역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형량이 얼만큼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도 다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면 굉장히 괘씸해요. 얘네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얘네 지금 뭐 아니면 도거든요. 얘네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어떻게든 덤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마지막 타가 검찰을 걸고 늘어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하다 안 되면, 조두순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 검찰이 자신을 죄를 만들려고 뭐 증거를 조작한 것 같다, 이런 식에 대한 걸 항상 그래요. 항상 마지막에 갔을 때 정확한 게 안 나오면 항상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검찰에 경찰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많이 가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다들 녹음하고 녹화 따기 때문에 뭐 사실 검찰에서 크게 반응 안 하는 이유도 어차피 증거자료 내면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거고, 그거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강압수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강압수사를 했으면 처음부터 얘기했겠지. 이걸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야. 검찰이 강압수사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었다, 뭐였다, 이렇게 얘기했지. 뭘 굳이 지금 거의 끄트머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꼈고, 이게 지금 다 자기 주변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말들을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검찰한테 욕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누가 이걸 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황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에게는. 아무리 훑어봐도 유리한 건 없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저는 그동안 방송에서 제보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어서 전달해드리고 싶었지만 잘 안됐죠. 뭐 그쪽하고 접촉이 안 돼서. 하지만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넘겼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당신들끼리는 믿고 있겠지만 당신들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너희들이 느낄 땐 배신했어요. 왜냐면 너희들이 잘못됐고 너희들이 거짓말한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너희들 5이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당신들은 5명을 서로 믿으시나요? 그 조연수 씨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안 들어가겠지만 혹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이셨던 이 씨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연수에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전해주겠죠? 만약에 꽃뱀 작전 성공해가지고 돈 탔으면, 이혼했으면 이은혜가 누구랑 살려고 했을까요? 조연수 씨.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동거를 했던, 정말 알고 있잖아요. 니들도 얼마나 아이를 아꼈고 얼마나 그 집을 아꼈는지. 이은혜보다도 더 그 집을 아꼈던 그 동거남,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거했던 그 남자한테 갔을까? 조연수한테 갔을까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얘네 둘은 자기들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연수가 이은혜를 배신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노출이 안 되는데, 참 이은혜는 조연수를 배신할 것 같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필리핀에 뭐 하게 되면 얘기할게, 세상에서 가장 못 믿는 사람과 함께 해라, 조연수. 뭐 다 들은 거라 뭐 증거는 없지만 증인들의 이야기들이지. 항상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조연수 씨였던 것 같은데 왜 조연수 씨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당신들의 편지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편지를 한번 오픈을 했었죠. 333일이 지났어. 우린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깜빵에 있죠. 현수가 333일 동안 고생했겠군.
지금쯤면 아빠라고 해주고 있으려나. 보이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333일의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사랑하고 행복하자. 하고 싶다. 안 한지 100만 년. 블루에그. 뭔 소리인진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죠. 그리고 물론 저의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당신들이 남겼던 이 말 다른 의미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